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탐정소설 작가라고 하면 코난 도일이나 애거서 크리스티 같은 거장들이 바로 떠오르시죠? 워낙 작품들이 훌륭해서 멋진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주인공 역시 탐정소설 작가입니다. 비록 앞서 말씀드린 두 거장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들이 줄을 섰고 그녀의 작품은 심지어 오스카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1938년 5월 26일 폴린 이본 파커라는 소녀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면 축하할 일인데 파커 가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했는데요. 폴린이 태어나기 전 허버트 리퍼와 호노라 파커는 이미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허버트와 호노라는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었는데요.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이유 중 하나일 뿐 주된 이유는 아니었는데요. 허버트와 호노라는 근친관계는 아니었지만 불행히도 그들이 낳은 아이들은 모두 선천적인 질병이나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폴린이 태어나기 전에 매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폴린도 역시 허약한 체질과 질병을 물려받았습니다. 폴린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자주 아팠는데요. 그녀는 심지어 5살 때 골수염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치료를 통해 살아남았지만 손과 발에 장애가 남았습니다. 휠체어를 탈 정도는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체육 활동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고립되기 쉬워 폴린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성격도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폴린의 어머니는 딸이 사회성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던 차에 전에 한 사람이 나타나 그녀의 걱정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1952년 중학교를 졸업한 폴린은 크라이스트 처치의 한 여자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준 사람 줄리엣 마리온 헐미를 만났는데요. 줄리엣은 폴린의 같은 반 친구였고 두 사람이 친하게 된 것은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체육 시간에 폴린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운동장 옆에 앉아 친구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줄리엣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었던 폴린은 왠지 모르게 그 소녀에게 이상한 친밀감을 느껴 먼저 다가가 너도 몸이 안 좋니? 라고 물었습니다. 운동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던 줄리엣은 그녀의 말을 듣고 방긋 웃으며 바로 폴린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줄리엣은 심각한 만성질환, 호흡기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 요양하기 위해 런던에서 태어난 줄리엣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카리브해와 남아프리카에서 생활하다 몇 년 전에 뉴질랜드로 이사와서 줄리엣도 폴린처럼 친구가 없었습니다. 많은 공통점을 가진 두 소녀는 금세 친해졌는데요. 더욱이 두 사람의 부모님은 모두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캔터베리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폴린의 부모님은 대학교의 교직원이었고 줄리엣의 아버지는 대학교 총장으로 가정 환경이 꽤 괜찮았습니다. 두 가족의 지위와 조건은 큰 차이가 있었지만 두 소녀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된 후로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할 정도였는데요. 줄리엣의 부모님도 딸에게 친한 친구가 생겨서 매우 기뻐했고 매년 여름방학마다 폴린을 집에 초대해 며칠씩 머물게 했습니다. 몸이 약한 두 소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 수 없었는데요. 그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집에서 소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 주인공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폴린은 소설 속에서 진아라는 이름으로
줄리엣은 데보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젠가 할리우드에 진출하여 시나리오 작가나 배우로 이름을 알리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농담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후 그녀들의 꿈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방법이 매우 달랐을 뿐인데요. 소녀들의 영화에 대한 꿈에 대해 두 가족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줄리엣의 부모는 딸이 좋아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폴린의 부모는 아이가 너무 공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줄리엣을 만난 후로 폴린은 훨씬 밝아져 때로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폴린의 부모도 아이들의 교제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던 중 줄리엣의 집에 갑작스런 변고가 생겼습니다. 1954년 초 줄리엣의 아버지는 학교 이사회와 교직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임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엣의 어머니는 외도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혼자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충격을 받은 줄리엣의 아버지는 고심 끝에 런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호흡기 질환 때문에 런던의 기후를 견디지 못할까봐 걱정하여 줄리엣을 친척에게 맡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학교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폴린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지난 몇 년 동안 두 소녀는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 아주 우울해했습니다. 곧 한 명은 뉴질랜드에, 한 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게 된다는 것은 그녀들이 영원히 헤어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폴린은 어머니에게 줄리엣을 위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티타임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954년 6월 22일 오후 호노라는 폴린과 줄리엣을 데리고 빅토리아 파크의 한 레스토랑에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두 소녀는 곧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날따라 유난히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디저트를 다 먹은 후에도 헤어지기 싫었던 두 사람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싶다고 호노라에게 부탁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원이 꽤 넓어서 아이들이 길을 잃을까봐 걱정된 호노라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 30분쯤 두 소녀가 다시 레스토랑에 나타났는데 두 소녀는 숨을 헐떡이고 얼굴에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으며 몸에는 붉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두 소녀의 모습을 본 가게 주인 아그네스 리치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는 순간 폴린이 먼저 다급하게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길에서 넘어졌는데 머리를 부딪히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그네스가 사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실제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폴린이 말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호노라의 상반신은 온통 붉은색으로 뒤덮여 있었고 부상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아그네스는 곧바로 레스토랑으로 달려가 구급차를 부른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쯤 지난 오후 5시경 크라이스트처치의 경찰서에 AB 테이트 경찰이 구급대원과 함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호노라의 상태를 확인하고 테이트 경관에게 검사관을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첫째, 호노라가 이미 숨졌다는 것이고 둘째, 그녀가 단순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과의 수석형사 맥도날드 브라운이 검사관과 병리학자를 데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호노라의 사건은 공식적으로 사고에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검사관이 검사한 결과 호노라는 머리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은 맞지만 머리와 목, 얼굴에는 총 45군데의 상처가 발견되어 단순히 넘어진 것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상처가 생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당시 현장에는 폴린과 줄리엣 둘뿐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와 조사를 마친 후
맥도날드 형사는 자신의 판단에 약간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세 가지 이유였는데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두 소녀를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이 폴린과 줄리엣은 내성적일 뿐 온순하고 겁이 많은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린과 어머니 호노라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고 줄리엣은 호노라와 거의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녀들의 범행 동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호노라가 입은 상처로 보아 범인은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사건 현장 근처에서 범행 도구를 찾지 못했고 레스토랑 주인도 사건 발생 전 폴린, 줄리엣, 호노라 모두 범행에 사용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소녀들이 레스토랑으로 도움을 청하러 달려왔을 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소녀의 진술이었습니다. 폴린과 줄리엣은 사건 당시 서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호노라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앞서 걸었는데 폴린과 줄리엣은 걸음이 느려서 호노라의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갔을 때 호노라는 이미 소리를 내지 않았고 머리에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때 몸에 붉은 자국이 생겼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러한 일을 겪어본 적 없는 소녀들은 당황한 나머지 레스토랑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 소녀의 진술은 호노라의 실제 부상 상태와 모순되었지만 현장 검진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골짜기 바닥으로 이어지는 경사진 비탈길이었습니다. 그곳은 지형이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길폭도 1.2m밖에 되지 않았고 양쪽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어서 조금만 방심해도 넘어지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호노라가 있던 곳 외에도 주변 길에서 붉은 자국들을 발견했는데요. 호노라가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려다가 균형을 잃고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폴린과 줄리엣이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두 소녀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강도 높은 신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맥도날드 형사는 우선 소녀들의 배경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곧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폴린과 줄리엣은 만난 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방학 동안 폴린은 줄리엣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에서 며칠씩 머물기도 했습니다. 줄리엣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폴린이 집에 머무는 동안 줄리엣은 매우 행복해했지만 폴린이 떠나고 나면 우울해하며 밥도 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줄리엣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점차 폴린을 집에 초대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한편 폴린의 어머니 호노라 역시 딸과 줄리엣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호노라는 몇 달 전 폴린을 데리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진단 결과는 폴린과 줄리엣이 동성애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뉴질랜드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했고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며 강제로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호노라가 딸과 줄리엣의 특별한 관계를 눈치채고 두 사람의 관계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 살인의 동기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맥도날드 형사가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하던 중 현장 감식을 담당하던 경찰관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 감식반은 사건 현장 근처 숲속에서 붉은 자국이 가득한 긴 스타킹을 발견했는데요. 스타킹 주변에는 붉은 자국이 묻은 돌멩이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를 확보한 경찰은 즉시 두 소녀를 경찰서로 소환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소녀들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폴린의 집에서 일기장과
폴린과 줄리엣이 함께 쓴 소설을 찾아냈습니다. 소설 속에서 두 소녀는 평행 우주를 상상했는데요. 그들은 그 세상을 자신들만의 사적인 세계로 설정하고 독자적인 도덕관념을 만들었으며 심지어 예수와 비슷한 신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소설의 내용을 접했을 때 경찰은 소녀들이 혹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폴린의 일기장을 확인한 후 경찰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6월 22일 일기에는 축하할 만한 날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바로 폴린의 어머니 호노라가 살해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경찰들은 더욱 소름 끼쳤는데요. 6월 21일 줄리엣과 전화통화를 한 후 모래주머니 대신 양말에 돌을 넣기로 했습니다. 나는 마치 깜짝 파티를 계획하는 것처럼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일기를 쓸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하고 기쁜 일일까? 6월 20일 줄리엣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엄마를 해칠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4월 28일 엄마에 대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엄마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갑자기 장애물을 제거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만 없어진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입니다. 경찰은 폴린의 일기장을 확인한 후 두 소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폴린과 줄리엣도 더 이상 변명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에게 모든 범행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한 대로 사건 당일 오후 티타임을 마치고 함께 산책하자는 핑계로 호노라를 외진 길로 유인했습니다. 줄리엣은 앞서 걸어가면서 몰래 분홍색 조약돌 몇 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폴린은 적절한 타이밍에 어머니에게 바닥에 예쁜 돌멩이가 있다고 말했고 호노라가 고개를 숙여 돌멩이를 살펴보는 순간 폴린은 준비해둔 스타킹을 꺼내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 두 소녀 모두 자신들이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폴린은 줄리엣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는 가정 형편상 폴린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보내 생활하고 공부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설령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어린 딸 폴린이 그렇게 먼 곳으로 혼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폴린은 어머니에게 증오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이 언론에 공개되자 크라이스트 처치 시민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뉴질랜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건 보도는 계속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폴린과 줄리엣을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소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건 발생 2달 후인 1954년 8월 폴린과 줄리엣은 크라이스트 처치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기이한 부분이 막 시작되었는데요. 재판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변호인 브라이언 맥클랜드는 폴린과 줄리엣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는 정신과 전문의 레지널드 메들리콧과 프랜시스 베넷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두 전문의는 배심원단에게 폴린과 줄리엣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폴린은 편집증과 망상증 환자였고 줄리엣은 2살 때 런던 대공습 때 겪은 공포로 인해 질병이 생겼습니다. 3년 후 줄리엣의 동생 조나단이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심각한 산후합병증으로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줄리엣이 어린 시절 겪은 충격과 모성애 부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점점 심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소녀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판사는 변호인 측 주장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폴린과 줄리엣이 직접 진술을 시작하자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소녀는 한 목소리로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소녀는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들이 만든 도덕 체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체계 안에서 자신들은 호노라를 제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소녀의 말은 배심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2시간 30분 동안 논의한 끝에 1954년 8월 28일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폴린과 줄리엣에게 살인 혐의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원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지만 두 소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슬픔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의 회상에 따르면 폴린은 판결을 듣고 줄리엣에게 몇 마디 한 뒤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폴린은 크라이스트 처치 근처 파파누이 교도소에, 줄리엣은 오클랜드 마운트 에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줄리엣은 후에 웰링턴 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가벼운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 두 사람은 곧바로 뉴질랜드를 떠났는데요. 폴린의 행방은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지만 사건 발생 42년 후인 1996년 친언니가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은 폴린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폴린은 출소 후 영국 켄트 카운티 스트루드로 이주하여 힐러리 나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그곳에서 어린이 승마학교를 운영하며 로마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줄리엣은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앤 페리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후 영국에서 지내다가 스코틀랜드로 이주했고 토마스 피트라는 추리소설 시리즈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들은 출판과 동시에 30개가 넘는 상을 수상하며 그녀는 유럽과 미국에서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작품의 영화판권을 판매해 할리우드에도 진출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앤 페리가 바로 호노라 살인사건의 범인 줄리엣 헐미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1994년 누군가가 인터넷에 진실을 폭로하면서 사람들은 앤 페리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4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은 줄리엣에게 아무런 악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피터 잭슨 감독을 포함한 많은 감독들이 폴린과 줄리엣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중 천상의 피조물이라는 영화는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케이트 윈슬렛이 줄리엣을, 멜라니 린스키가 폴린을 연기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은 동성애 커플로 묘사되었지만 줄리엣은 영화가 개봉된 후 인터뷰에서 자신과 폴린은 동성애자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단지 두 사람의 관계가 남들이 오해하기 쉬웠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